또 ETF에 대해서 뭐 제가 계속 보도하고 계속 전해드리고 하고 있어서 야, ETF 그게 뭐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ETF 기대가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진짜 엄청난 거라고 합니다. 알고라는 미국 ETF 승인 된다니까요. 알반꿀 아닙니다. 촬영 시간은 1월 5일 낮 12시 20분경입니다. 자, 운용사들이 마지막 신청서 8A까지 제출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ETF 현황에 대해서 보자면 여러 가지고 제출한 서류가 많습니다. 그걸 다 제출했는데요. 가장 최근에 나온 게 뭐냐면 8A를 제출했다라는 거예요. 피델리티가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해 SEC에 8A 신청서를 제출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거의 마지막 단계다. 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이 비트코인 ETF 때문에 미국의 ETF 신청 절차까지 알아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자, 비트코인 ETF 신청을 왜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냐? 일단 1번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19B4가 있습니다. 이 거래소가 SEC에 신청을 하는 겁니다. 19B4란 뭐냐면요. 증권거래법에 따른 규칙인데요. 자율규제단체 SRO가 제안한 규칙 변경을 증권거래위원회에 알리는 데 사용되는 양식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 자율규제단체 SRO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나스닥, 뉴욕증권거래소, CBOE 같은 곳들이 들어갑니다. 이 자율규제단체가 운용사를 대신해서 거래소에다가 제출하는 겁니다. 우리 앞으로 이거 ETF 거래할게요. 라고. 자율규제기관 SRO가 19B4를 SEC에 제출하고요. 그러면 이제 SEC가 검토를 합니다. 자, 승인. 거부하는데 90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이거 90일인데 이거 연기할 수 있잖아요. 승인도 아니고 거부도 아니고 연기를 하게 되면 최장 240일까지 승인 결정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그 240일까지 미룬 게 바로 아크와 21 쉐어즈가 신청한 ETF 최종 승인 마감일이 그러니까 어떻게 승인하냐 거부하냐 그 결정 마감일이 1월 10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1월 10일 하고 보고 있는 거고요. 자, 아크 21 쉐어즈를 빼고 나면 이 블랙락을 포함해서 피델리티 등등 이들이 신청한 ETF의 마지막 데드라인은 3월입니다. 그래서요, 1월에 안 되면 3월에 될 거다라고 예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중 의견도 수렴하고요, 증권거래 부합하는지를 잘 보고 그거 검토하면서 계속 SEC가 이제 사람들 불러다가 요 부분 고쳐라고 하면서 회의를 이제 계속 하는 거죠. 19B4가 있고요. 요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S1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ETF로 발행되는 이게 ETF로 이제 발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증권이잖아요. 일종의 증권을 거래소에다가 상장을 해야 되잖아요. 상장을 위해서 제출하는 서류. 그러니까 이거는 IPO를 하는 기업들도 다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그게 바로 S1입니다. 이거는 운용사가 SEC에다가 제출하는 거예요. 이게 S1 양식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으로 증권을 거래소에 상장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IPO 하는 기업이나 ETF로 처음 상장하는 기업이나 다 제출합니다. 이거는 33년 증권법에 따른 등록 명세서라고 해요. 근데 요거 말고 아까 제가 8A라는 그 보고서를 말씀드렸잖아요. 서류를. 그 8A는 아까 요 S1은 증권법에 따른 겁니다. 8A는 증권거래법에 따른 등록 명세서입니다. 이 증권거래법에 따른 등록 명세서 역시 제출해야 되는데 요거는 34년 증권거래법에 따른 겁니다. 뭐 서류가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요 S1은 33년 증권법에 따른 서류고요. 8A는 34년 증권거래법에 따른 등록 명세서입니다. 근데 이 8A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약식 느낌이고요. 폼 10이라는 이 보고서를 더 많이 씁니다. 근데 요거보다는 좀 더 뭐랄까 좀 뭔가 제출이 좀 서류 작성이 좀 간단한 서류가 이제 8A라서 요런 것들을 다 승인을 받아야지 이제 ETF 거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8A의 의미를 뭐로 봐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요. 요거는 뭔가 승인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승인에 가까워졌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다만 여전히 8A 신청을 했다라고 해서요. B9B4 승인 이거 필요 없는 게 아니고 무조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S1 필요하고요. 그런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19B4나 S1에 대해서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8A를 신청했다라고 해서 ETF 승인이 뭔가 확실시 되는 건 아니다. 승인을 보장하진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단계 가까이 다가섰다. 뭐 거의 확정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피델리티가 제일 먼저 8A를 제출했는데요. 피델리티 말고도 그레이스케일 역시 8A 제출했고요. 바네크 역시 8A 제출했습니다. 자, 발키리, 아크 21쉐어즈 역시 8A를 다 제출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계속 불러서요, 뭐 거의 수십 차례 미팅을 했죠. 이 미팅에서 우려사항 대부분이 해소가 됐습니다. 우려사항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ETF 승인을 확실시하는 거고요. 주로 뭘 우려했냐라고 보면요, SEC가 우려한 게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많이 얘기가 나왔던 현금 창출 방식입니다. 네. 요거 처음에 블랙락이나 다른 뭔가 그레이스케일도 그렇고 처음에 ETF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요, 우리는 현물로 할래, 인카인드로 할래라고 했습니다. 왜? 현물로 해야지 뭐가 좋냐? 운용사 입장에서는, 발행사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적게 듭니다. 그러니까 운용 비용이 적게 듭니다. 운용 비용이 적게 드니까 당연히 그 뭐 고객들한테 ETF 수수료 받아가지고 먹을 게 많죠. 마진이 많이 남아요. 그런데 현금 방식으로 하면 뭐 여러 가지로 뭔가 운용 비용이 많이 들어서 현금보다는 네, 현물, 인카인드 방식을 선호했지만 SEC는 이 만약에 현물로 하면 이 현물 과정에서 뭔가 이 비트코인을 조작하는 세력에 대한 관리 감독이 어렵다. 우리는 무조건 현금으로 하고 싶어. 라고 해서 현금을 주장했습니다. 뭐 SEC 입장에서는 현금 방식이 비트코인의 가격 조작 위험을 덜 하는 방식이다. 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현금이나 현물이나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현금으로 해! 라고 했는데 이 끝까지 저항한 게 바로 그레이스케일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그레이스케일 입장에서는요, GBTC를 ETF로 전환하는 거잖아요. 이미 비트코인이 있어. 그래서 인카인드, 현물 방식이면 그냥 그거 바꾸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현금 방식이면 그걸 다시 팔았다가 또 다시 이제 사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겪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한테 일단 다 현금으로 나눠줬다가 다시 비트를 사야 되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저항을 했지만 어쨌든 간에 ETF 승인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금으로 하겠다라고 그레이스케일도 입장을 바꿨다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쟁점은 뭐였냐라고 보면은요, 바로 지정 참가회사 AP, 이거 중간에서 고객들로부터 최종 단에 있는 리테일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비트를 사거나 뭐 아니면은 그 뭐 현금을 맡겨가지고 하여간 중간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회사들요. 이 회사 AP를 뭔가 처음 이제 지정을 해라라고 SEC가 요구를 한 겁니다. 사실 통상 AP는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데 이번에는 SEC 요청에 따라서 운용사들의 AP 명단을 공개했다라고 합니다. 현금 방식으로 할 때는요, JP 모건 같은 곳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 이들은 전통 은행이기 때문에 이 대차대조표에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인 스트리트 같은 MM 업체들이 주로 AP로 들어오게 돼 있는데 현금 방식으로 하게 되면서 이제 JP 모건 같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SEC가 의도하는 바입니다. 왜? AP에 JP 모건 같은 전통 금융권이 들어와야지 가격 조작이 좀 덜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AP도 공개할 필요도 없는데 SEC가 뭔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좀 공개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요, 실제로 AP를 공개했습니다. 블랙락 같은 경우엔 제인 스트리트와 JP 모건을 공개했고요. 피델리티도 제인 스트리트를 공개를 했고요. 세 번째 쟁점이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점인데요. 저는 이제 잘 몰랐는데 하드포크에 따른 에어드랍 수령 권한 포기. 자, 만약에 비트코인에서 지난 2017년에 있었던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 같은 일이 벌어지면 비트코인을 하나 들고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비트코인 캐시 하나를 에어드랍 받았죠. 일종의 주식 무상증자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거 이제 ETF가 됐어요. 그럼 ETF를 통해 가지고 만약에 내가 1 ETF를 들고 있어요. 블랙락의 ETF를. 그러면 그에 해당하는 일종의 비트코인을 요만큼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 비트코인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는 곳은 어디예요? 블랙락이에요. 그러면 이 블랙락이 이 비트코인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에어드랍이 나오면 이걸 블랙락이 먹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요거 ETF 투자자한테 뭔가 에어드랍된 요 권리를 이제 뭔가 이렇게 분배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블랙락 입장에서는 그거 분배 안 해주고 그냥 자기들이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SEC가 바로 그 점을 우려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운용사들이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갖게 돼요. 에어드랍이 발생했을 때 그걸 다 운용사들이 먹게 되면 운용사들이 뭔가 어떤 채굴 업체들하고 좀 짜고서
이 에어드랍 물량을 다 자기들이 먹으려고 뭔가 에어드랍을 뭔가 이렇게 추종할 수도 있고 비트코인의 프로토콜을 뭔가 변화시킬 수도 있고 뭐 하여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일단 비트코인 ETF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 너무 물량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게다가 또 음모론적 관점에서 보자면 블랙락이 미국에 있는 주요 채굴업체의 주주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뭔가 하드포크 일어날 때 사실 채굴자들이 어느 쪽에 표를 던지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블랙락하고 이 채굴 회사들하고 짜고서 뭔가 하드포크를 한 다음에 그걸 자기들이 다 꿀꺽한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SEC 입장에서는 그거 니네 블랙락 먹지 마. 이용자들에게 토큰 이용자들에게 무상 분배된다. 그러니까 뭔가 이 주식 ETF를 투자했을 때 그 주식에 대한 주권의 그 개개인에게 있는 것처럼 배당할 때도 보면 그 개개인별로 이제 배당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드포크된 토큰도 개개인별로 블랙락이 먹는 거 아니고 투자한 사람들이 갖고 갈 수 있도록 그 SEC가 조치를 취했습니다. 매체는 SEC는 자사운용사들에게 하드포크에 따른 에어드랍 수량 권한을 포기할 것을 요청했는데 이들은 이 요구에도 따랐다. 블랙락이나 운용사들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겠지만 네, 어쩔 수 없이 네, SEC가 요구하니까 일단 만들어야 되잖아요, 상품을. 그래서 네, 요거를 권한을 우리 다 포기할게 라고 이제 합의를 봤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금요일 날 오늘 승인될 거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 테크크런치의 이 크립토 쪽에 저명한 저널리스트라고 해요. 제클린 맥리넥이 야, 오늘 승인할 것 같아 라는 말을 들었어 라고 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금요일보다는 8일에서 10일 전망이 더 우세하긴 합니다. 계속적으로 ETF 관련된 소식을 전해줬던 제임스 세이파트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는 야 5일보다는 아마 8일에서 10일쯤 될 것 같아. 오늘 중에는 승인이 안 될 것 같아 라고 했고요. 폭스 비즈니스 기자 엘리노어 테랏 이분이 주초에 이번 주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분 역시나 이 제임스 세이파트 관점에 동의한다. 오늘은 조금 어렵고 8일에서 10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혹시라도 승인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여전히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 만약에 승인을 안 하게 되면 굉장히 피곤한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 바로 SEC를 상대로 줄 소송이 이어집니다. 왜? 지난 10월에 그레이스케일이 이겼잖아요, 법원에서. 그러면 SEC가 비트코인 ETF를 거부할 명분 자체가 별로 없어요. 때문에 운용사들 입장에서는 당장 소송에 들어갑니다. 이 줄 소송이 이어질 거고 줄 소송이 이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SEC가 패소할 것 같다라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죠. 왜? 이미 그레이스케일 판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레이스케일 판결 이후로 이미 비트코인 ETF는 끝났어. 결정 끝났어. 라고 분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운용사들은 서류 최종본을 업데이트해서요. 8일에서 10일쯤 이제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가장 이제 관심이 가는 게 이제 그 ETF가 동시에 승인을 받았을 때 그럼 어떤 ETF가 제일 잘 나갈까를 봤을 때 일단은 뭔가 이제 블랙락이라는 이런 네임밸류도 있겠지만 수수료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시장 선점을 위해서 아마 수수료를 싸게 하는 것들이 나올 겁니다. 이 대표적으로 피델리티가 0.39% 받겠다라고 했어요. 피델리티가 시장을 잡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거죠. 이 와중에 이 사람들 중에는 야 수수료는 좀 비싸게 줘도 야 믿을 만한 곳과 거래하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럼 이 가운데 가장 뭔가 네임밸류가 있는 곳, 가장 덩치가 큰 곳은 바로 블랙락이라서 블랙락의 수수료 수준을 얼마로 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에 대해서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는 아마 0.47 정도 받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0.47 수준이면요. 다른 곳들보다 쌉니다. 피델리티보다는 비싸요. 왜냐하면 피델리티 수준은 영마진이라서 손해보는 장사를 할 것 같으니까 거의 마진이 없는 정도로 해서 수수료를 책정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했습니다. 이 블랙락의 수수료 수준에 따라서 아마 이 자금이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아마 다들 초미의 관심사를 세우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블랙락의 수수료 수준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젠 트레드파이, 이 트레드파이라고 하면 전통 금융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 이제 크립토 전문 업체들의 영역이었는데 이제 ETF가 되면서 ETF가 어떻게 보면은 전통 금융권과 그리고 크립토를 연결하는 브릿지, 이 다리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레드파이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크립토 시장에 뛰어듭니다. 어떻게 뛰어드나요? 네, AP, 공인지정 참가자, 중개 업체가 되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뛰어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 시장이 크니까, 클 것 같으니까.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AP에 지금 이름으로 공개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현물 ETF AP 참여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블랙락, 그레이스케일 이쪽에다가 지금 뭔가 입지를 두고 있어요. 우리 AP 좀 해보려고 좀 노력을 해보겠다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리고 JP 모건 역시 블랙락의 AP인데 그레이스케일의 AP로 참여할 걸 논의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 JP 모건 입장에서는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에 일단 현재로서는 보면 GBTC라고 하는 가장 큰 비트코인 관련 ETP 상품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ETF랑 비스무리한.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레이스케일도 잡아야 되겠다라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이젠 트레드파이 전통 금융권사에서도 AP 경쟁이 이제 붙을 것 같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단 만약에 승인이 되면요. 아마 관련 옵션 상품 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미 블랙락 ETF가 아마 제일 클 것 같으니까 블랙락 ETF를 기반으로 해서요. 레버리지 ETF 6종을 신청한 렉스쉐어즈라는 운용사가 나왔습니다. 1.5배 인버스, 1.5배 롱, 1.75배, 2배 이렇게 해가지고 상품을 6종을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터틀 캐피탈 매니지먼트라는 것도 블랙락 ETF를 기초자산으로 해가지고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를 신청했다라고 합니다. 와, 진짜 무섭게 상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뭐 1.5배, 1.75배, 2배인데 아마 뭐 좀 있으면 뭐 3배, 4배 뭐 다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아마 이 국내 투자자들 가운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굳이 ETF 투자할 필요 없다. 수수료 내고 하는 것보다 우리 그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살 때 수수료 0.05%거든요. 그러면 이거 그 거래 수수료도 굉장히 싸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ETF를 살 필요 없는데 이 만약에 레버리지가 나온다라고 하면 블랙락 ETF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3배짜리 레버리지 ETF가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 선물 투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레버리지 효과를 노리고 가자를 외치면서 요거 투자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불보듯 뻔해요. 네. 또 ETF에 대해서 뭐 제가 계속 보도하고 계속 전해드리고 하고 있어서 야 ETF 그게 뭐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ETF 기대가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진짜 엄청난 거라고 합니다. 코인베이스 싱가포르 지사장이요. 이거 지금 ETF에 대해서 다들 시장이 흥분하고 있는데 절대 과대평가 아니다. 자, 오히려 과소평가된 거다라고 하는 그 ETF 전문가 이인 솔라나 생태계의 타일중앙거래소 마케팅 담당자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ETF 업무를 담당했던 분인가 봐요. 야야, 장기적인 영향은 오히려 과소평가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이 ETF가 가져올 엄청난 파급 효과에 대해서 더 주목해야 된다라고 봤습니다. 이 무엇보다도요, 일단 기관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CBOE 디지털 사장이 그 인터뷰에서 한 말이 있는데 이게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 사모펀드가 들어오고요. 무엇보다도 연기금이 들어옵니다. 연기금이 비트코인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401k 우리나라 퇴직연금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퇴직연금 하니까 안 나와요. 국민연금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자금은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나 승인됐어. 요이 땅 해서 야 바로 1,000억 달러 들어오고 뭐 이런 건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그 업체들마다 약간 ETF 승인된 이후에 1년 내에 얼마의 자금이 들어올까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는데 대충 보니까 한 100억 달러 정도 들어올 거다라는 예상이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0억 달러가 들어와서 시장을 얼마나 밀어 올릴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장기로 봤을 때는 정말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비트코인 ETF의 역할인 거고요. 그래서 가격 전망은 어느 때보다도 긍정적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은 올해 비트코인 가격이 현물 ETF 승인 기본 깔고 자금 유입도 되고 수요 증가도 있어서 긍정적으로 봤고요. 그리고 일드앱 CIO 같은 경우에는 현물 ETF 승인되면 일단 5만 달러는 도달할 것 같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플랜 B 같은 경우에 10만 달러 전망했는데요. 이 플랜 B의 10만 달러 전망이 되레 약한 편입니다. 이 메사리 같은 경우에는요. 60만 달러를 예측했습니다. 네. 바네크 같은 경우에는 27.5만 달러 예상했고요. 그리고 ETC 그룹은 10만 달러 예측했고 비트와이즈는 8만 달러를 예측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최대 60만 달러 예측까지 나오는 상황이니까 엄청 긍정적이죠. 자, 크립토 업체들이니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치지만 거기 말고 이 번스타인 같은 경우는 그 미국의 투자은행이거든요. 이곳은 약간 크립토 전문 업체가 아니에요. 그냥 투자은행인데 여기서 올해 신고점 경신할 거다.
라고 얘기했고요. 내년에는 15만 달러까지 오를 거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앞서서 보여드렸던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경우에도 올해 10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자, 이곳 크립토 업체가 아닙니다. 전통 금융업체인데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하지만 늘 그렇듯 단기로는 하락을 예상하는 의견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K33의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요, 현물 ETF 승인이 되면 아마 단기 트레이더들, 일종의 ETF 승인을 모멘텀 삼아 투자했던 곳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서 대량 매도가 나올 거기 때문에 가격이 밀릴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그 매트릭스 포트 애널리스트 출신 마르쿠스 틸렌 역시나 미국 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것으로 전망합니다만은 그 후에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할 수 있다라고 단기 하락을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트맥스를 만든 야서 헤이즈. 이분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약간 쪽집게 같은 느낌이기도 한데 약간 리딩하는 느낌도 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3월 전까지는 비트코인 매수 안 할 거야. 왜? 비트코인 ETF 승인되고 나서 30%는 조정받을 것 같으니까 야, 비쌀 때 뭐하러 사니? 조정받으면 사지 라고 하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이분 트윗이 알려진 다음에 비트코인 가격이 44,000 달러 선에서 좀 내려와서 43,000선까지 밀려가지고 조금 약간 의심이 됩니다. 하여간 이렇게 단기론 하락을 전망하는 분들도 조금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뭔가 비트코인 ETF 승인된다고 해서 뭔가 상승 나오고 이런 상승이 좀 약간 마뜩치 않아 하는 분이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회장은요, 비트코인은 ETF가 승인되더라도 핵심 투자 수단 아니야 라면서 여전히 좀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고요. 포트폴리오 편입에 대해서는. 그리고 우리가 ETF 외에 또 자금 흐름을 봐야 되잖아요. 어쨌든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으로는 이건 기관 자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역시 2.43억 달러가 수입됐고요. 지금 계속 지금 여기 보시면 플로어가 보면은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뭔가 자금 흐름은 좋은 편이고요. 다만 이제 매크로 관련돼 가지고요. 시장이 미국 주식 시장도 최근에 약간 조금 주춤주춤한데 12월 말에 너무 많이 오른 경향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때 12월 말에 오를 때 시장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엄청나게 기대를 했어요. 근데 12월 연준 그 FOMC 보고서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 이거 보니까 시장이 너무 좀 금리 인하에서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다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미국 주식시장도 좀 주춤주춤했습니다.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 사라지면서 뭔가 그 위험 자산들이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시장이 연준보다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위험 자산으로 같이 평가받고 있는 어쨌든 시장의 유동성이 풀려야 좋은 비트코인 가격도 같이 주춤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매크로 변수도 계속 따져봐야 되겠고 자금 흐름도 체크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ETF 승인이라는 큰 대형 호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장기로 보면 단기로 모르겠지만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희망회로를 돌려봅니다.